대한민국에서 수포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수포자들을 위한 희망방송 수다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수다학에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죠. 강연자분들로 수학과 교수님부터 수학 선생님 그리고 교육 전문가 거기다가 수학과 출신의 개그우먼까지 등장을 하셨는데 오늘은요. 굳이 따지자면 정말 뼛속 깊이까지 문과의 피가 흐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수학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아이 셋을 키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몇 문제씩 수학 문제를 풀고 계신데요. 상상이 가세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문과의 피가 흐르시는 분이라고. 바로 소설가세요. 책을 쓰시면서도 수학을 사랑하시는 김정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뭔가 감성이 막 활짝 흐르지 않으세요? 그죠? 소설 쓰시게 생기셨죠? 그런데 이분이 수학도 잘하신다. 믿어지세요? 아니, 그런데 아이를 낳고 지금 막 키우는 이 치열한 삶 속에서도 수학이 그렇게 좋으셔서 정말 이렇게 하루에도 몇 문제씩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수학을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이 좀 집중력을 많이 좀 잃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아이한테 자기 집중력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시간을 또 이렇게 주는 것이잖아요. 엄마의 네.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그 수학이 어쩌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들이 수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 육아에 또 그 지친 마음을 또 달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왜 이렇게 반성하게 되죠? 우리는 애를 키우는 게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사랑이라는 것이 집중력을 나눠주는 것이고 왠지 저희하고는 좀 뭔가 차원이 다른 곳에 살고 계시는 분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도 닮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런 치열한 삶 속에서 나는 수학으로 평안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니, 근데 주로 어떤 문제를 좋아하세요? 뭐 단순 연산보다 좀 어려운 문제를 더 파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집 좀 이렇게 주로 푸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수학에 관련된 책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즐겨 보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때는 선생님도 수포자셨다고. 네, 이거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 실제로 그러셨다면서요. 안 그런 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수학을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학 선생님을 이렇게 할아버지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얘기를 재미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투도 재밌게 하시면서 이렇게 수학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는 요즘엔 칠판을 많이 구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드물었잖아요. 그래서 제 책상에 있으면 옆에 이렇게 옷장이 하나 있었는데 네. 예, 거기다 이렇게 분필로 이렇게 써가면서 선생님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수학과 점점 가까워지셨고 예. 그래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셔서는 수학도 좋아하고 소설도 잘 쓰시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책을 쓰셨는지 제가 제목을 알려드릴까요? 소설처럼 아름다운 수학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정말 본인의 장기에 이렇게 버무리셔서 책을 내셨는데요. 이런 책은 왜 내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수학에 재미있는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쓴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수학하면 일단 어려운 공식부터 떠올리게 마련인데 왠지 우리 작가님의 강연을 듣다 보면 소설처럼 정말 로맨스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정말 아름다운 수학을 저희 작가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된 게 되게
이제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했던 것, 또 뭐 글을 쓰거나 수학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 읽기를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읽기가 어떻게 수학하고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수학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산을 잘해야 될까요? 예, 그것도 중요하죠. 계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 암산도 좀 잘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은 사고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사고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학을 접할 때 가장 이렇게 흔히 하는 말이 그 수학은 정답이 하나여서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인생과 빗대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생은 복잡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하고 결론도 없고 정답도 없고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런데 수학은 정답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답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걸까요? 원래 정답은 그럼 어디서 온 걸까요? 수학은 정답이 있어서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그 정답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정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수학이라는 게 원래 대단히 혼란 속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수학은 답안지에 있는 거야, 공식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또는 그 카오스 상태라는 걸 아시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규칙들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게 바로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규칙들을 발견해낼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생각의 힘이 필요합니다. 생각하지 않고서 그 정해진 답만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어떤 그 사고력을 통해서 정답을 도출해내는 거죠. 수학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수학은 계통학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한 기초를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올라가서 비로소 미분, 적분, 통계, 확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충분히 기초를 다지지 않게 된 경우에 그런 수포자가 많이 양상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수학이 음악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보면은 그 초보자들에게 베토벤을 쳐보라 그러면은 칠 수 있을까요? 악보를 막 열심히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외워가지고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피아노를 칠 수가 없죠. 예,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학도 이렇게 오랜 시간 굉장히 많은 그 연습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그 미분, 적분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바로 사고력입니다. 그런 사고력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뭐 사고력 문제집을 많이 풀면은 길러질까요? 아니죠. 요즘에 뭐 창의력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창의력 문제집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많이 푼다고 해서 창의력이 키워질까요? 아닙니다. 예. 그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악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많이 키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그 꽃을 피우는 거죠. 예.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 어릴 때부터 그런 뭐 이렇게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찾아 읽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웠을 때 우리가 비로소 수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항상 아이들한테 너 책 읽어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었나요? 예, 없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이거 해 저거 해 하지만 사실 방법을 잘 알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럴 때는 혼자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무 데나 혼자 갈 수 있죠. 도서관도 갈 수 있고 서점도 갈 수 있고. 예, 그래서 뭐 항상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는 걸 원래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또 글도 쓰고 하니까 책을 뭐 하루에 뭐 한 권씩 읽을 정도로 많이 읽을 수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그걸 하나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마음이 많이 괴로웠거든요. 나는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뭐 글도 쓰고 싶고 그런데 육아에 너무나 이렇게 많은 그 제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시간도 갖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럴 때 제가 한 방법이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이런 수학 문제를 풀었거든요. 뭐 만약에 뭐 300쪽짜리 책을 열흘 안에 읽으려면 몇 쪽씩 읽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 들어보셨죠? 네. 정답이 뭐죠? 30쪽. 그쵸? 예, 쉬운 문제죠? 예, 근데 30쪽을 읽어보려고 하면은 금방 읽습니다. 어릴 때 그 문제를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렇게 책을 읽어? 하루에 한꺼번에 다 읽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뭘 그렇게 계산해서 읽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을 수 없었을 때 그 문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쪽씩만 읽자. 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몇 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쏟고 했더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책을 읽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좋아하는 책을 읽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아이들이 커가면서 시간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이 읽게 되고 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를 때 이렇게 서점이나 도서관에 많이 가세요. 도서관에 가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에 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서점에 가는 것보다 도서관에는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할지 고를 때 되게 유용합니다. 예, 그렇게 많은 책을 이제 꺼내보고 빌려도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은 사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서 독서 경험을 많이 이렇게 가진 다음에 또 서점에 가면은 책을 쉽게 고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책은 읽고 싶지만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 좋은 책을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그 과정까지가 하나의 독서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수학 공부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참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책을 읽을 때 이야기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논리와 추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이죠. 이런 작업이 독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책 안에 어떤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이렇게 수학적인 그런 어떤 논리와 구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학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예, 수학은 구체적인 수를 다루는 것이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학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처음에 수학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원시인들이 자기가 키우는 양을 세기 위해서 1:1 대응이라는 개념을 발견하면서 수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시 시대에 처음으로 수가 생겼을 때는 하나하고 둘하고만 세면 됐거든요. 셋 이상은 다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더 많은 수를 세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가축을 키울 때 양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양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양의 수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나갈 때마다 돌 하나씩을 이렇게 대응시켜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도 또 돌과 양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에 범람했을 때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이유에서 수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주변의 토지가 다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토지 소유권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근처에 토지를 측량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걸 쟀냐면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고요. 깊게 박아놓고 그다음에 밧줄로 밧줄을 이렇게 매듭을 엮어요. 그래서 길이를 재고 그다음에 땅의 모양을 측정했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그 이집트에서는 대단히 실용적으로 기하학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듯이 기하학은 실용적인 이유로 시작이 되었지만 다른 측면으로 철학에서도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스 수학자들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이 세계의 끝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이런 질문들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묻는 것들 아닌가요? 예. 너무너무 귀찮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 철학자들이 했던 바로 그 생각입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4가지 원소가 있다. 불, 물, 공기, 흙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4가지 원소를 가지고 또 입체를 생각했습니다. 불은 정 3면체고 물은 정 20면체, 공기는 정 8면체, 흙은 정 6면체, 우주는 정 12면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 이렇게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우주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예, 플라톤이 생각을 한 거죠. 저 마지막에 있는 거를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축구공이 생각나시죠? 예, 우주가 축구공처럼 생겼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까요? 어찌 보면 되게 쓸모없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리스 기하학은 사고체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체와 그 원소와 입체를 연결시킨 것도 하나의 철학적인 상징이고 상상력을 이용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철학을 하면서 그 기하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상력에 대해서 더 좀 알아볼까요? 그 수학과 상상력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판화가 중에 에스허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애셔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에스허르라고 많이 이렇게 네덜란드식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 에스허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하학은 상상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네. 에스허르는 그 네덜란드의 판화가였는데 어릴 때는 대단히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역시 수포자였는데 나중에 건축을 공부하게 되면서 수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이용해서 그 많은 판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상대성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림도 보셨을 겁니다. 예, 폭포인데 폭포가 떨어지고 있죠. 잘 보세요. 그런데 폭포가 떨어진 물이 또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죠. 되게 신기하죠. 이런 것은 어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그 수학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냐면 펜로즈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 펜로즈의 삼각형은 2차원에서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3차원 도형으로 만들면 불가능해요. 이 판화도 그림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이런 그 건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겠죠? 다음에 도마뱀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에스허르의 작품인데요. 그 종이에서 나와서 도마뱀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도마뱀이 올라간 저기에 플라톤의 입체도 보이시죠? 예. 이렇게 2차원과 3차원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신기하죠? 예. 자, 손을 그리는 손이에요. 손은 3차원인데 이 솜의 부리는 뭐예요? 2차원입니다. 예. 이런 신기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판화를. 자, 그 다음에 테셀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쪽 매맞춤이라고 하는데 타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에스허르가 요런 뭐 하나는 천사 같고 하나는 뭐 박쥐 같지 않으세요? 요런 게 맞물려서 있는 이런 테셀레이션 그림 판화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메비우스의 띠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런 그 작품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멋지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예술 작품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좀 처음에는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에스허르도 인정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돼서야 이렇게 그런 기하학적인 이런 것들도 예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유명해진 판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수학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집에 나오지 않죠. 시험 문제에도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책에서 나온 이런 상식들을 통해서 아, 수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책과 예술 그리고 수학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수학이 예술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것은 구조화이고 조직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걸 접한다면 아, 수학이 그렇게 뭐 계산만 하고 따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책 읽기와 사고력도 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팔방미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니, 저런 판화를 저희가 보기는 봤었는데 저 안에 수학이 숨겨져 있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희가 정말 굉장히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새 아이의 엄마시잖아요. 네. 아들만 셋을 키우고 계신데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 작으신 분은 또 처음 봤어요. 남자아이 셋 키우면 뭐 정말 득음을 하신다는데 아니 우리 작가님께서는 여전히 공주 같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집에서는 저도 득음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근데 아이가 이제 셋 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11살 그리고 8살, 6살. 네, 한참 힘들 때죠. 근데 사실은 딱 요때가 아이들 수학의 습관을 잡아주는 때거든요. 작가님께서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면으로 내가 수학을 좋아하니까 아이들한테도 수학적인 접근을 좀 새롭게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아이들한테 뭐 공부를 강요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게 네. 할 수 있는 교구나 장난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거를 통해서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런 놀이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주로 어떤 교구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교구는 이렇게 칠교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칠교놀이나 그런 퍼즐 맞추는 거, 큐브 같은 거 네. 이런 거 아이들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재미삼아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내가 먼저 손이 막 가잖아요. 근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많이 발휘하셨어요? 아니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놀게 내버려두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셋이다 보니까 그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과학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막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는 거품 구조로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예.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 걸 이렇게 아이들한테 동생들한테 이게 말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 무슨 책 읽히셨는지 리스트 좀 받아보고 싶은데 꼭 추천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따가 꼭 가르쳐주고 가세요. 자, 그러면 2부에서는 저희가 또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 정말 저희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뭔가 새로운 수학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올 것만 같은데요. 2부는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2부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기를 통해서 사고력을 키운 후에 우리가 어떻게 수학을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수학을 취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취미가 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저희의 이런 선입견을 오늘 확실히 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학을 취미 삼는다는 말 못 들어보셨죠? 이과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취미 삼지 못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억울한 일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집에 나오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세계가 있구나. 그러다 보면 나중에 푹 빠져가지고 100문제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수학을 취미 삼는다는 말씀은 많이 못 들어보셨죠? 이렇게 음악이나 미술은 이렇게 취미로 삼을 수 있는데 수학을 취미로 삼는다는 것은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노래를 많이 좋아하죠. 예, 그래서 모두가 다 노래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도 뭐 취미로 뭐 수채화를 그린다던가 유화를 그린다던가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등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학을 취미로 삼는다는 분은 보셨나요? 예, 수학은 이렇게 뭐 이렇게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공부를 좀 이렇게 막 잘해서 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고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평범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수학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추어 수학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공자가 아니라고 해서 뭐 음악을 즐기지 못한다거나 미술을 즐기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억울하겠죠? 예, 마찬가지로 수학도 이렇게 재미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뭐 수학과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뭐 이과가 아니라고 해서 수학을 뭐 이렇게 취미 삼지 못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억울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추어 수학자가 되어서 이렇게 수학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수학이 싫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나는 아마추어 수학자야 나는 꼬마 수학자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수학을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도 그것에 대해서 아 내가 아마추어 수학자라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아마 아이가 그게 숙제가 아주 지겹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마추어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을 좀 수학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라와 함께하면 수학이 즐겁다라는 책인데요. 여기 있는 소녀가 수학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16살이에요. 근데 뭐 어른들도 하기 힘든 뭐 암호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수학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 아버지가 좀 수학자였어요. 예, 그래서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수학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 공부에 가서 뭐 숙제해 뭐 이게 아니고 수학의 어떤 궁금한 퍼즐 같은 거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것을 몇 날 며칠 이렇게 풀기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수학에 흥미를 붙이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또 비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가정의 비법은 우리 집 부엌에는 칠판이 하나 있다. 나의 수학으로의 여행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예, 부엌에 칠판이 있었던 거예요. 왜 부엌일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다 거기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요리를 함께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함께 하고 그러죠. 식사도 함께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엄마들은 또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막 옆에 와서 막 귀찮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일할 때 많이 힘드시죠. 예. 그런데 부엌에 이렇게 칠판이 하나 있어서 아이가 거기다 낙서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수다를 떨고 그리고 엄마한테 뭐 하고 싶은 말 뭐 또 자기가 쓰고 싶은 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칠판을 통해서 자기가 연구를 한다면 좀 이렇게 약간 수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수학적 환경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칠판에다가 우리가 뭐 낙서를 하고 뭐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노트로 한번 가볼까요?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노트가 필요합니다. 예, 쓰지 않고서는 이렇게 구경만 하는 수학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아마 뭐 어디 가서 계속 누가 수학 문제 푸는 것만 이렇게 듣는다면 자기 수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겁니다. 수학을 한다고 해서 수학 문제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뭐 공식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가 될 때까지 뭐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마인드 맵도 해보고 또 글도 써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글도 써보고 하면서 자기만의 수학 노트를 갖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진짜 수학자들의 방식이거든요. 수학자들의 노트가 뭐 거창한 뭐 수학 그런 공식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을 보세요. 이분이 누굴까요?
저랑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한데요. 이게 왕자표 머리에다가 이게 빨간 스카프에다가 여기 잘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거미 브로치를 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학자입니다. 이름은 세드릭 빌란이라고 하고요. 이게 프랑스 수학자인데 그 수당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필즈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수학자들 그 40세 이하의 수학자들한테 주는 그 거의 뭐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이 필즈상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36세에 탔습니다. 이분은 그 살아있는 정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막 썼을 것 같지만 일기에 자기 일상을 썼어요. 그 수학을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쓰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좋아하는 뭐 영화, 뭐 책, 음악 이야기도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읽기가 되게 쉽거든요. 뭐 이렇게 수학자의 일기라고 할 수 있죠. 이 개성 있는 인물은 이분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이거 보니까 아시겠죠? 예,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닌 이유는 이렇게 하면 수학 연구가 잘 된답니다. 예. 예, 그리고 되게 유쾌해 보이죠? 예, 수학은 이렇게 재밌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은 권위적인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그 수학자가 이렇게 즐겁게 수학을 해나가는 모습을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수학자들은 이렇게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학 문제를 바라볼 때도 주어진 공식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그냥 그것만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새로운 가설, 새로운 정리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보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하시죠? 자기만의 공부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되더라,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더라 하는 자기만의 공부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학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팁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을 이렇게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명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수학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지만 직접 풀어보거나 남에게 설명을 할 때 잘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두면 이렇게 훨씬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서 친구들이 정말 재미있게 설명한다 이렇게 했을 때 감탄을 하잖아요. 아,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고 상당히 수학을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그 문제풀이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거 많이 싫어하죠. 네. 예. 그런데 어떤 수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증명 같은 걸 배우잖아요. 그걸 우리가 노트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그러면서 그 원리를 터득했을 때 그것을 실험해보고 적용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성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 원리를 실험해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아인슈타인도 머릿속으로 생각 실험을 많이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수학도 문제를 풀면서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문제를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떤 기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그런 원리가 되었는가를 증명하는 연습을 한 30분 정도 합니다. 피타고라스에 관련된 책들도 좀 찾아봐서요. 그 원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공식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 어떤 이렇게 분들은 이렇게 색종이 같은 걸 이렇게 오려가지고 삼각형, 사각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뭐 문제지 뭐 여러 권을 풀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지 말고 하루에 한 문제, 두 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풀면은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만약에 뭐 미분 적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미분에 대해서 그 원리를 파악을 한 후에 미분 문제를 가장 쉬운 문제를 한 문제 풀어봐요. 근데 신기하게 풀리거든요.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풀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두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매일 뭐 한 문제나 두 문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재미있어서 푹 빠져가지고 100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밤새서 공부하겠다 이런 건 효과가 없고 매일 한 30분씩 아니면 문제 10문제씩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투자를 해도 그 단원을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한 번 했다고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그걸 반복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그 공식을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요, 그걸 이제 그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 수학 문제 풀이에 그 두려움이나 뭐 공포 같은 거 또 그런 뭐 재미없음 이런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매일 할 수 있는 거,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오래 계속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포기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매일 반복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고력도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문제풀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 시간을 잡고 이렇게 꾸준히 매일 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는 어린 시절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내가 뭐 어릴 때 이랬었지 저랬었지 이런 기억을 자꾸 되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되게 천진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가르칠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런 걸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요. 되게 풍부한 아이 이런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해, 뭐 책 읽어,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것보다 그 엄마랑 함께 뭐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아이가 뭐 공부만 잘하는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사회 문제에도 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이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까 제시해 주셨던 아마추어 수학자가 되자.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전문가는 따로 있고 나는 그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 안 계실 때 칠판에다가 이렇게 몇 번 써보고 그러면 제가 뭔가 대단히 좀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시험 볼 때 갑자기 그때 내가 흉내냈던 그것만큼은 절대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오히려 내 아이한테 너는 수학을 못해가 아니라 너는 우리 집안에서 수학자야. 넌 수학 교수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하면서 큰 칠판 하나 정도 내어주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새아이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쏙쏙 들어가는 아주 생활과 밀접한 그런 조언을 참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 강연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강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고민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로, 좋은 어른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게 항상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여기 오신 이제 어머님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대화할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너무 네. 좋았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쓰셨던 소설처럼 아름다운 수학 이야기, 이 책 내용에서 보면은요, 좀 재미있는 그 구절이 있었어요. 중고생을 위한 여우공부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중고생을 위한 여우공부법?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좀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제가. 여우공부법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한 것은 이렇게 왜 곰처럼 공부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답답하죠. 네. 그리고 무조건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방법을 몰라서 막 그냥 곰같이 계속 공부만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좀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공부법을 잘 알아서 이렇게 여우같이 공부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공부법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것과 이제 뭐 다르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를 만들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뭐 똑같이 쓰면서 푸는 것, 그거 이상을 좀 필요로 합니다. 내가 무엇에서 틀렸는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뭐 분수 계산을 잘 못해서 틀렸다. 네. 예. 아니면은 뭐 인수분해를 못해서 틀렸다. 이런 것을 그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처방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그 엉덩이로 공부하는 걸 많이 강요하잖아요. 오래 앉아 있으면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여우처럼 잘하는 방법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쪽집게 방법 같은 거 선생님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도 이 수학과 관련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수학에게 묻다 에스크메스 함께합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질문은요. 직접 집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책 읽는 것만으로도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아유, 아주 어린 소녀였군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고 물어봤는데 왠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책을 읽는 것이 수학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예, 그렇지만 그 교과를 파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교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수학에 관련된 뭐 재미있는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거든요. 한번 나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예, 그런 수준에 맞는 책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읽어보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요즘은 책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정말 그냥 뭐 수학이라고 한다고 해서 수학 문제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 개념을 알 수 있는 그런 네. 책들도 상당히 많던데요. 예. 그리고 뭐 수학의 역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학의 네. 역사, 수학자들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공부할 때 재밌겠죠. 네. 아무래도. 예. 갑자기 지금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수학도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국사 시험 볼 때 생각해 보면 막 외우려면 안 외워지는데 경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이게 그거지 하고 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알면 좀 수학이 달리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학이 이렇게 뭐 그 고대부터 쭉 발전해온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가 알면 이게 수학이 쓸모없는 게 아니구나,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기 우리 주희 어린이 책만 읽어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자, 이번에는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락시 정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아이 수학을 가르칠 때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을까요? 문제집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문학, 사회, 과학? 어떤 분야를 많이 읽으면 아이 수학에 도움이 될까요? 저도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둘째 아이가 입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랑 이제 같은 저도 고민을 좀 하고 비슷한 계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아이 이제 그 엄마들이 1학년에 보내면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도 있고 뭐 또 요즘에는 이제 뭐 엄마들이 그 1학년을 잘 보내야 되는 그런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학교에 보내고 나면 이렇게 좀 한시름 놓아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그 7년 동안 열심히 키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으니까 이렇게 엄마가 뭐 학교에 보내면 막 걱정하고 막 안달하고 그럴 게 아니라 좀 제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냥 좀 장기간을 생각을 하고 그 같이 뭐 책도 좋은 책도 네. 같이 읽고 뭐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는 학교가 같이 키워주는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문학, 뭐 과학, 사회과학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네, 오늘 아버님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어머님 양보해 주세요. 네. 수학의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 책을 잘 읽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아이도 있고 있는데 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흥미를 갖고 독서를 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을 혹시 소개해 주셨으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진짜 5학년은 그 본격적으로 독서하기 딱 좋은 나이거든요. 예, 정말 이렇게 재밌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는 그 작가 이름 아세요? 혹시? 예, 삐삐롱 스타킹. 네. 예, 예, 그분의 그 작품 중에 그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상당히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은 아마 난기열라가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난기열라는 어떤 열반의 세계 같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딸의 경우는 또 감수성도 또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이야기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뇌스트링거라고 있는데 뭐 오이대왕이라는 또 재미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재미있는 그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 책들을 좀 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5학년 때 그런 좀 그 유년에 좋은 작품들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그게 평생 가거든요. 네. 또 중학교 때 올라갔을 때 문학 전집을 읽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 검은 고양이 네. 에드가 알렌포 그거를 읽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 전에 이게 동화책만 읽다가 그런 정말 무서운 작품을 딱 접했을 때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러면서 예, 그때부터 이렇게 어른들 읽는 책을 네. 또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더 문학 전집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중학생 때 그 학원을 많이 다니고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책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네. 문학 전집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 그 기억이 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한번 꺼내 읽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는 이거 뭔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깊은 감동이 있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생애에 따라서 네. 읽는 게 바로 좋은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님도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네.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역시 책을 읽게끔 만드는 힘도 뭔가 아이한테 그 동기부여를 해주고 또 부모가 계속 같이 읽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 전문 분야가 나오니까 말씀이 막 나오시잖아요. 책은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유년에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 책을 네. 역시 작가분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정말 이 수학과 그리고 이 문학이 합쳐진 강의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또 작품을 통해서 만나뵙길 네. 바라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소설가가 이야기해주는 수학 이야기. 다른 때는 또 다른 느낌이셨죠? 뭔가 좀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게 숫자와 공식, 이거에서 딱 벗어나서 더 많은 문학 속에서도 수학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수다학에서는요, 이렇게 즐거운 수다, 그리고 즐거운 수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청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수다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썩은 복숭아 잡지. 지금도 프랑스가 지금 오는 공을 계속 돌릴 거야. 여기 말려서 앞으로 덤비면 안 돼.
에로꼬지는 반경 2.5km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사인 볼트처럼 달릴 수 있을까요? 몇 초 내에 100m를 달리는 게 능력이지 100m를 달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바퀴 뛰어요? 이건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올바른 방법과 전략을 짠다면 이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